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진로진학팀의 오세종 장학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올해 고등학교 진학 업무를 맡으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오늘 온라인 연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연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중등교육과 진로진학 팀장을 맡고 계신 이덕한 장학관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중등교육과 진로진학팀 이덕한 장학관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이렇게 연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대입이 변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올해 고3과 또 고1, 2의 대입은 다른 제도에서 대입을 치러야 합니다. 이런 변화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에 대응해서 또 전략도 수립하고 계획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동안 인천이 갖고 있던 강점인 학생부 종합전형은 더욱 강화시키고요. 또 확대된 수능에 대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수를 통해서 학교에서도 이러한 변화된 환경과 우리 교육청 사업을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적절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연수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상황이 좋아지면 저희가 오프라인 연수도 계획하고요. 또 오늘 온라인이지만 연수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오전에는 고등학교 3학년 진학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한 연수가 2개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고요. 오후에는 고등학교 1, 2학년 진학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한 강의가 똑같이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강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표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판곡고등학교 조만기 선생님이 2023학년도 대입의 특징과 준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대입 전형의 특징과 준비 전략 강의를 맡은 경기도 판곡고등학교 3학년 부장 교사 조만기입니다. 네, 지금부터 작년 입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고등학교 3학년 지도하셨던 선생님 입장에서는 작년 입시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3학년도 대입 전형의 이해와 준비라는 강의는 실제로 가장 큰 출발점은 작년도 입시가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를 먼저 잘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올해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인지라는 부분들을 같이 설명하는 그러한 패턴으로 오늘 제 강의는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강의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작년 입시가 굉장히 새롭게 시작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작년에 진학 지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예상이 되게 어려웠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진학 지도를 해 주셔서 원하는 결과들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되느냐면 작년에 새롭게 시작된 대입제도의 개편안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과연 어떠한 결과로 나타났는지를 잘 파악을 한다면 올해 입시에 대한 진학 지도의 큰 처음에 방향성 같은 것들을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작년 입시의 특징 먼저 첫 번째, 작년 고3부터 대입제도가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은 수능 또는 교과로 30 뽑아야 됐고요. 거기에 다시 조국 사태로 인해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처음으로 다시 새롭게 또 다른 규칙이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과 전형과 그다음에 수능 위주 전형엔 선발 인원이 늘어나게 되고요. 반면에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선발 인원이 하락하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선발 인원의 변화가 과연 어떠한 움직임으로 가져올 것인지, 특히 수도권 대학교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고 하는, 쉽게 얘기해서 학교장 추천 전형이 실시됨으로 인해서 학교당 쓸 수 있는 원서의 개수가 제한되다 보니 일부 대학에서는 경쟁률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 입시에 이제 가장 큰 중요한 변화는 수능의 변화죠. 선택형 수능, 특히 국어하고 수학에서 선택 과목. 이 변화가 제가 보기에는 수능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 그리고 정시에서 역으로 교차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가 작년에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과에서는 약대가 처음으로 이제 과연 약학 전문 대학원에서 그냥 대학교 입시 약대로 처음으로 부활이 됐습니다. 이 약대 부활이 과연 어떠한 또 자연계열 학과 학생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과제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저희가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입제도 개편안과 공정성 강화 방안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일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보통 글자 수 자체가 줄어드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실은 글자 수 이외에도 뭐가 있었냐면 재작년 졸업생까지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또는 창체, 동아리 활동에 소논문 활동을 기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졸업생, 이제 그죠? 작년 졸업생부터는 이 소논문 활동, 즉 자율탐구 활동이라는 부분들도 되게 제한적으로 기재가 되었고, 소논문 활동은 아예 기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양적인 기록의 축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질적인 기록의 어떤 그 하향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매년 학생부 종합전형은 실은 졸업생보다는 재학생이 항상 경쟁력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 활동의 축소, 거기에다가 기재 방식의 질적, 양적 축소,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졸업생이 강세가 된 첫 번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자기소개서 자체가 항목이 축소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학생들 개개인적으로 얘기해야 될 어떤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축소가 되었고요. 당연히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도가 거기다가 교사 추천서까지 없어지다 보니까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의 어떤 그 축소, 그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커지는 그런 상황으로 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택형 수능, 다시 한번 선택형 수능, 그다음에 문이과 통합으로 인해서 선택형 수능에서도 자연계열, 과거에 자연계열 학생이라고 분류됐던 수학과학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의 강세가 두드러졌고요. 문이과 통합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서도 내신 성적 상에서도 저는 자연계 성향의 학생들의 더 강세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연계열 학생들은 자연계만 가는 게 아니라 교차 지원, 과거의 교차 지원은 인문계열 학생이 자연계열로 오는 거라면 작년 입시의 특이점은 자연계열 학생이 인문계열 학과로 교차 지원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수도권 대학교에서는 무조건 실시를 해야 하는데, 그렇죠? 이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있어서 어느 고등학교 출신의 내신 성적인지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수능 최저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보다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의 개수, 선발 인원 자체가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전에는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수시 원서 접수만 끝나면 모든 상황이 끝나는 상황에서 이제 작년부터는 수능 날까지는 고3 수험생이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지 원하는 결과를 수시에서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입시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의해서 16개 대학교가 수능을 23학년도까지 40%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도에 상위 16개 대학교의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선발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능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본 학생들의 강세 이 두 가지가 두드러지면서 재수를 염두에 둔 특히 정시에서 재수를 염두에 둔 어떤 상향 지원의 어떤 그러한 어떤 패턴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일어난 그러한 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전형에 있어서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의 교과전형과 보시면 2021학년도는 교육부가 대학교 입시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을 때고요. 이 상황으로 본다면 대학의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종합전형의 비중이 굉장히 크게 차지했었습니다. 그러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과 대입제도 개편안 두 개가 적용이 되면서 특히 16개 대학교에게 있어서 2023학년도까지 40%로 정시 수능 전형을 맞춰라 라는 부분에 의해서 작년도에 정시 선발 전형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종합 전형의 비중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도 늘었죠. 그게 이제 올해 2023학년도로 오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수능 전형의 선발 비율이 가장 높고 두 번째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는 맞습니다. 두 번째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형 간의 어떤 그 비중 자체가 많이 수능 쪽에 좀 쏠린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따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일반고 고3 재학생 입장에서는 여전히 예전보다는 조금은 비율은 줄어들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을 중심으로 수시에서 지원 전략을 잡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2학년대 수시 지원 어땠냐? 일단은 학생 수가 늘다 보니까 약 10,000명 정도가 더 많이 지원을 했고요. 실제로 지원 사례건도 약 78,000건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재작년에는 1인당 4.73회의 어떤 수시 지원을 했다면 작년에는 평균 4.80으로 기본적으로 수시에 학생들이 지원하는 어떤 전체적인 경향성 자체가 증가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그 경쟁률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일단 그 2021과 2022를 비교하는 건데요. 일단 제일 오른쪽에 비교를 보시면 교과 전형은 제가 지금 스카이, 서성안이, 중경외시, 건동, 홍숙, 국숭세, 과기대, 그 다음에 광명상, 가톨릭대, 인하대, 아주대, 단국대, 가천대, 경기대, 그 다음에 여긴 여대입니다. 성신여대, 서울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이렇게 서울권과 수도권 중상위권 대학교 중심으로 뽑아봤는데요. 교과 전형을 보시면 교과 전형의 경쟁률은 모두 검은색 증가했습니다. 근데 종합 전형 어떻게 됐냐? 아까 보시면 교과는 선발 인원이 늘었고요. 종합은 선발 인원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종합 전형에서의 경쟁률 자체는 여기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과학기술대를 제외하고는 경쟁률 자체는 좀 올라간 부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이제 이 회색 정도, 회색이 교과 전형이고요. 이 파란색 계열이 종합 전형입니다. 보시면 상대적으로 이 교과 전형에서의, 그리고 짙은 쪽이 2022거든요. 교과 전형에서의 경쟁률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그래프가 높게 흘러가고 종합 전형은 교과 전형에 비해서는 조금은 더 증가폭은 적다라는 부분들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연세대만 경쟁률이 낮아졌지만 다른 대학들은 전반적으로 그 전년도보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올라간 이유가 실은 지원 인원이 늘어서라기보다는 선발 인원이 줄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포인트 볼 게 교과 전형은 뽑는 인원도 늘었는데 경쟁률이 올라갔어요. 그 말은 실제 지원은 더 많이 늘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종합 전형은요, 뽑는 인원이 줄었는데 경쟁률이 올라갔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면 뽑는 인원이 줄어서 경쟁률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지원 인원 자체가 또 늘어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저작년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선발 인원이 줄어서라는 부분들이 경쟁률 상승에 조금은 더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원 인원 한번 보겠습니다. 지원 인원. 좀 그래프가 깨졌는데요. 보면은 교과 전형은 다 선발 인원이 늘었죠. 그런데 종합 전형은 선발 인원이 줄었습니다. 논술도 지원 인원이
논술도 지원 인원이 줄어든 거 보이시죠? 이걸 이렇게 역시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보시면 교과부터 보겠습니다. 늘었죠? 짙은 색이 2002라 있어요. 교과 전형은 보시면 여긴 거의 2.5배, 여기도 2배, 여기는 거의 3배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교과 전형에서의 지원 인원이 대폭 늘어난 것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종합 인원은 보시면 스카이 줄었죠. 서성한이도 줄었습니다. 중경예시 라인만 늘었고요. 참고로 지금 보이는 이 종합 전형의 지원 인원과 그다음에 뭐 경쟁률, 그다음에 선발 인원은요. 정원 외 전형을 제외하고 특별한 지원 자격은 고른 계정을 제외한 일반적인 그러한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만 가져온 경쟁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보시면 종합 전형이 중경예시 라인이 지원 인원이 늘었고 나머지는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률의 상승은 실은 지원 인원이 늘어서라기보다는 선발 인원의 줄어든 부분들이 경쟁률 상승에 종합 전형은 조금 더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교과 전형은 실제로 지원한 인원이 대폭 늘어서 경쟁률이 올라갔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리고 논술 전형은 보시면 거의 차이가 없죠. 논술 전형 마찬가지로 경쟁률이 올라간 부분들은 지원 인원이 늘어서가 아니라 선발 인원이 줄어서 그랬다. 어쨌든 경쟁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합격선에 영향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올라가면 합격선도 올라가게 되고요. 경쟁률이 떨어지게 되면 합격선도 일반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게 일반적인 경향성입니다. 따라서 일단 경쟁률과 지원 인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지원 인원이 과연 내년에도 이 지원 인원의 패턴을 유지할 것이냐, 이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작년에 저렇게 지원 인원의 변화가 일어난 부분들은 실제로 새롭게 교과 전형들이 만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 전형의 입시 결과가 어떻게 형성될지를 모르니까 지원을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입시 결과가 발표가 되면 이 대학교는 이 정도 점수대에서 합격선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이 확인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점수대에 있는 학생들만 지원을 하겠죠. 그래서 작년도에 이렇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지원 인원이 대폭 늘어난 건 실은 작년도에 학교장 추천, 즉 지역규정 선발 전형이 상위권 대학에서부터 실시돼 가지고 누적되어서 내려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합격선이 어떻게 형성될지 가늠할 수 없는 부분이 저는 이렇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지원 인원을 대폭 늘어나게 했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따 입결은 나중에 이제 전형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수능이 바뀌었죠. 예. 가장 중요한 건 국어와 수학에서 독서와 문학, 그 다음에 수학 1과 수학 2의 공통 과목,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의 선택 과목이 생긴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영어하고 한국사는 동일하게 치러졌고요. 탐구 영역이 과거에 인문계열은 사회탐구 9개, 자연계열은 과학탐구 8개에서 고르는 게 계열 구분 없이 17개에서 알아서 2개를 고르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부분들은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인문계열 성향의 학생들은 사탐 2개를 골랐고요. 대부분의 자연계 성향의 학생들은 과탐 2개를 골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제2외국어가 절대평가로 변경이 됐습니다. 하지만 제2외국어가 절대평가로 변경이 되면서 오히려 제2외국어를 활용하는 대학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계륵같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국어와 수학에서 진행된 이 선택형 수능. 이 선택형 수능이 실제로 작년도 입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작년도 수능 응시자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살펴볼게요. 사탐과탐입니다. 기존에는 사회탐구, 과학탐구의 비율이 약 55대 45였습니다. 정확히는 54대 45. 그런데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이 47로 한 2% 늘었습니다. 2% 늘었던 건 제가 보기엔 재학생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졸업생에서 의치안에다가 약대가 새롭게 들어오는 부분들에 의해서 의치안 약수를 준비하는 졸업생의 증가도 저는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과학탐구, 자연계 성향의 친구들이 늘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그전에는 과학탐구를 선택한 친구들도 수학 나형, 그죠? 수학 나형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47%인데요. 여기 보시면 미적분과 기하의 선택을 합치면 거의 비슷합니다. 즉 사회탐구가 49.2에다가 2.5 더하면 51.7인데 이 친구가 거의 확통 51.7과 똑같거든요. 즉 과탐본 친구들이 이제는 수학 나형으로 도망가는 패턴이 아니라 과탐 보는 친구들은 무조건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하는 비중이 되게 높았다는 얘기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선택형 수능에 의해서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적용됐기 때문에 굳이 도망갈 필요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능 과목이 어떻게 산출되는지에 대한 이해는 조금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결론은 뭐냐면 과거에는 나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이야, 나는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이야, 나는 기하를 선택했어 라면 서로 다른 과목을 선택했기 때문에 각각의 줄을 세워서 표준 점수를 통해서 계산하고 백분위와 등급을 산출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수능부터는 각각 다른 과목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원에서는 아니야, 너희들 수학 1과 수학 2, 독수와 문학 74점과 76점에 공통된 문제도 같이 풀었어. 그러니 우리가 조정 원점수라는 공식에서 여기는 x2ij가 이게 조정 원점수거든요. 조정 원점수라는 공식에 의해서 서로 다른 과목을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이 공식에 의해서 점수를 조정해서 한 줄로 줄을 세울 거야. 이게 이제 가장 바뀐 수능 성적 산출 체제인 거죠. 이게 공식인데요. 이 공식을 제가 조금 쉽게 풀어낸 게 옆에 있는 이 패턴입니다. 결론은 뭐냐? 내 점수, 내 선택 과목 점수에서 뭔가를 뺀다는 거죠. 이 괄호를 뺀다는 겁니다. 괄호를 뺀다는 건데요. 이 괄호를 조금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결론은 내 선택 과목 점수에서 이 노란색 부분, 검은색 화살표에서 빨간색 화살표를 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깊이 들어가면 또 이제 저는 이제 수학을 가르치지만 깊이 들어가면 또 수학적인 내용이 되게 많이 들어서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검은색 화살표에서 빨간색 화살표를 뺀 값을 내 점수에서 뺀다. 그런데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 집단을 보겠습니다. 확률과 통계가 과거에 인문계 성향의 학생들이죠. 이 친구들이 수학을 어려워하겠죠. 당연히 이 집단의 수학 1과 수학 2 공통 과목의 평균은 낮게 형성될 겁니다. 그죠? 평균의 위치입니다. 반면에 미적분이나 기하 선택한 학생들이 자연계 성향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수학 1과 수학 2의 평균은 확통에 비해서는 높게 형성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지. 이게 빨간색이 공통 과목입니다. 공통 과목 점수 아시겠죠? 자, 이제 선택 과목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가 어떻게 성적이 나오든 간에 이 주어진 검은색의 위치가 그 과목의 평균입니다. 제가 그냥 그 이항분포 곡선을 제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현을 했고요. 보시면 이렇게 나오면 평균이 낮게 형성되니까 어렵게 나온 거고요. 일상적으로 나온 거고 쉽게 나온 겁니다. 즉 어렵게 나오든 이게 어렵게 나오는 분포, 그냥 일반적인 분포, 쉽게 나오는 분포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내 선택 점수에서 노란색을 뺀다. 노란색은 뭐냐? 검은색 화살표에서 빨간색. 그럼 확통 어떻게 되냐? 검은색 화살표가 더 오른쪽에 있죠. 그죠? 검은색 화살표에서 빨간색을 뺀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기 때문에 양수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점수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맞은 선택 점수보다 점수가 작게 반영이 되는 거죠. 반면에 미적분 집단은요, 검은색에서 빼는 거예요. 검은색에서 빨간색을 빼니까 검은색이 더 뒤쪽에 있잖아요. 즉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빼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빼면 음수가 되겠죠. 음수를 빼니까 양수가 되겠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공통 과목의 그 집단의 공통 과목의 평균이 높으면 내 선택 과목의 점수도 플러스
유리하게 나오는 구조가 되고요. 공통 과목의 평균이 낮게 되면 내 선택 과목의 점수도 내 맞은 점수보다는 낮게 마이너스 영향을 받는 구조로 나오는 게 선택형 수능에서 조정 원점수의 공식이었습니다. 이게 적용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국어 같은 경우도 그래서 국어하고 수학에서 선택 과목이 유불리는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국어는 언어와 매체가,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가 유리하게 나타났습니다. 불수능이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요. 물론 어렵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불수능이라기보다는 최상위권 아이들을 변별하기가 쉬워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 부분들의 포인트는 이따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 충족률과 또 한번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어쨌든 최고점 100점 맞았을 때 표준 점수가 144에서 언어와 매체는 149, 화법과 작문은 145. 어쨌든 올라갔죠. 어렵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똑같이 100점을 맞았음에도 표준 점수가 4점 차이 났습니다. 재작년에 수학 가형, 수학 나형 모두 최고 100점 만점은 표점이 137이었는데 미적분과 기하는 147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는 145, 2점 차이 났습니다. 1등급에서의 표점의 차이가 149에서 141, 되게 굉장히 넓죠. 수학도 147에 137, 어쨌든 되게 최상위권 아이들을 변별하는 정시 상황에서는 조금 더 유용한 수능으로 나왔다라고 보는 거고요. 재밌는 건 뭐냐? 국어를 만점 맞은 친구들은 28명 있습니다. 즉 국어 만점자의 국어 만점의 활용은 되게 영향력이 컸겠죠. 반면에 수학은요. 수학 표점 147점 맞은 아이들이 2,702명이었습니다. 수학을 최고 표점 맞았다고 해서 그걸로 모든 아이들을 다 이렇게 때릴 만한 그러한 무기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른 영역까지 함께 추가가 되어야 됐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반면에 영어 같은 경우는 또 작년 수능에서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EBS 연계율이 70에서 50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연계율이 70에서 50으로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직접 연계 문항, 즉 뭐죠?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활용됐던 지문을 그대로 수능에서 활용하는 그 직접 연계 문항 5개 나오는 게 사라졌거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영어가 어렵게 나오지 않겠냐라는 예상을 했지만 1등급을 맞은 학생들의 비율은 줄었습니다. 1등급을 맞은 학생들의 비율은 줄었지만 2등급, 3등급을 맞은 학생들의 비율은 재작년 대비 늘어서 전반적으로 영어는 조금은 쉽게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렇게 영어가 쉽게 출제된 부분들이 수능 최저 기준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평가원이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원이 그래서 1등급과 2등급, 3등급에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에 누가 얼마나 나왔어 라는 걸 해야 되는데 발표를 안 하고 있죠. 이게 가장 좀 뼈아픈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건 그래서 작년에 센진학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서울 중등진학지도연구회에서 모은 수합한 표본을 가지고 실제 수능 집단은 70대 30이었는데 그 집단은 68대 약 32. 그런데 1등급, 2등급, 3등급 본다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이 1, 2, 3등급, 4등급까지 응시 비율에 비해서 더 많은, 즉 언매 집단이 쉽게 얘기해서 독서와 문학에서 더 높은 평균을 맞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심한 게 여기죠. 예,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 중에서 1등급 맞은 비율이 현재 추정되기로는 6% 미만이라는 거죠. 2등급도 13.4%, 14% 미만이라는 거고요. 실제 선택은 절반 넘게 했는데. 그리고 미적분과 기하, 자연계 성향의 친구들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어디까지요? 4등급까지 또 역시 마찬가지로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자연계 학생들이 수능 최저 기준이라든가 정시에서 아무래도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 선택 과목 예상 등급 인원을 한번 산출해 봤습니다. 작년도에 그 수학 나형과 수학 가형의 실제 1, 2, 3, 4등급 맞았던 인원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그 발표 결과 나왔던 인원에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서울 중등진학지도연구에서 추정했던 인문계열 확률과 통계 학생들에 대한 그 비율을 적용했을 때 상대적으로 인문계 성향의 친구들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을 맞은 학생들 숫자가 되게 많이 줄었죠. 반면에 자연계열은 늘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 기준 충족하는 데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정시에서 당연히 강세를 자연계열 학생들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영어를 보면요. 영어가 역대 가장 쉽게 나왔습니다. 물론 1등급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2.66에서 6.25로 반토막 났습니다. 하지만 2등급, 3등급 인원이 작년보다 늘었죠.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수학에서 등급을 못 맞은 그러한 부분과 영어가 쉽게 나온 두 가지 부분 중에서 어느 게 더 힘이 세냐에 따라서 인문계열 학과의 수능 최저 충족률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물론 자연계열 학생들은 수학에서 등급이 잘 나왔고 거기다 영어마저 쉽게 나왔으니 정말로 수능 최저 충족률이 올라갔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올해 고3 학생들도 수능 최저 기준을 준비한다면 당연히 국어, 수학, 탐구보다는 영어를 활용해서 수능 최저 기준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서울 중등진학지도연구회에서도 그 수합된 표본들을 가지고 상위권 대학교의 인문계열학과와 자연계열학과의 수능 최저 충족률을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서울대는 투 과목 때문에 그런지 거의 비슷했고요. 반면에 연세대 같은 경우 적죠. 고대가 확실히 3개 영역이나 4개 영역을 반영하다 보니까 수학의 영역이 커져서 상대적으로 자연계열학과보다는 훨씬 더 낮은 최저 충족률을 보였습니다. 서강대는 동일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요. 성균관대도 약간 차이가 있죠. 이러한 부분들, 그렇죠? 인문계열학과에서의 수학에서 등급의 활용이 어려워진 부분들이 분명히 올해 작년도 수시 수능 최저 기준 충족률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약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치 한약수냐 의치 약한수냐 되게 고민이 많았지만 작년을 지도해본 결과 의치 약한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연계 최상위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의대를 가기 힘들어하는 그 피를 보기 싫어하는 이런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다양한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를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선호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논술뿐만 아니라 교과 종합에서도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역균형 선발 전형, 즉 교과 전형에서 경희대 같은 경우는 다른 자연계열학과와 동일한 최저 기준을 줬지만 의대와 자연계열학과의 중간 정도의 최저 기준을 적용한 대학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수능 최저 기준 충족률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지만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수학교과에서의 유리한 부분들이 적용이 돼서 어느 정도 충족률 자체가 낮게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올해 정시 자연계 성향의 친구들이 수학과 과학에서 조금 유리하게 점수를 얻는 구조가 되었죠. 이러한 부분들이 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약대 괜찮다라는 부분들에 의해서 올해 정시 지원 성향에서도 약대나 의대 이런 부분들을 노리는 자연계 성향의 친구들이 죄수를 염두에 둔 그러한 상향 지원이 올해 정시에서도 저는 굉장히 좀 두드러졌다라고 개인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약대 작년 경쟁률입니다. 보시면 전국으로만 보시면 약 26대, 27대 1 정도 나왔거든요. 27대 1. 수도권도 거의 비슷하죠. 이거는 뭐 지방 안 따지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보면 제일 낮은 데가 연대입니다. 연대 뭘까요? 추천형. 여기만 낮았고 나머지는 거의 20대 1이 넘어갑니다. 종합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전형도 거의 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국으로 따지면 종합전의 비율이 전국에 따지면 여기 25.98대 1 보이시죠? 어쨌든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서 약 2만 4천 명 정도의 인원이 과거에 약대가 없었잖아요. 새롭게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자원이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약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어떤 지원 패턴을 보였죠? 생명이나 화학 관련 학과를 간 다음에 대학교 2학년에 피트 시험을 준비하는 이러한 패턴들이 약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면 약대에 이렇게 약 2만 4천 명 정도의 새롭게 지원한 인원들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생명 관련 학과의 경쟁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결론 말씀드리면 오히려 지원 인원은 늘었습니다. 재작년에 3,100명에서 작년에 3,500명 정도가 늘었죠. 늘어난 부분들 보이시죠? 줄어든 게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으로 줄어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신입 때까지만. 왜 제가 그랬냐면 어차피 약대 지원하는 친구들은 1점대 친구들일 거잖아요. 그렇죠? 1점대 친구들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경외시 라인까지만 하면 1점대 중반까지 본다고 치면 보면 여기도 3,800명에서 4,700명으로 늘었습니다. 즉 뭐냐? 생명이나 화학 관련 학과를 가가지고 약대를 가는 그러한 패턴들이 약대가 생겼다고 해서 생명화학에서 약대로 빠져서 줄어든 건 아니란 얘기죠. 오히려 생명 관련 학과는 더 늘었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바이오 기업들, 그래도 백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PCR 검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한 바이오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산업에 대한 앞으로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생명 관련 학과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더 늘었지 않았느냐라는 그러한 예상도 감히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2022학년도 입시에 대한 리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올해 2023학년도 대입 전형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중간에 한 10분 정도가 날아가서 제가 말을 조금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3학년 대입 전형의 특징은 먼저 첫 번째, 학생 수가 감소, 다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수시가 늘었지만 수도권으로 따지면 정시가 늘었습니다. 그럼 인천 지역 학생 입장에서는 수시가 늘었다고 해석하는 게 아닌 정시가 늘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오히려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상위 16개 대학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의해서 40%를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16개 대학교 수능 비율이 40.7%로 됐습니다. 이건 이러다 보니 이 822명과 연결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지역교정 전형과 고른계 전형, 선발 전형이 조금 늘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긴 것 같습니다. 학생 수 감소는 전반적으로 합격선의 하락을 가져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올해 지금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대학교들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지금 현재 강의를 찍고 있는 22일 오늘 추가 모집이 이제 오늘부터 실시가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아마 지방 대학들 추가 모집에서 굉장히 200명 넘어가는 대학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신입생 충원율이 95% 이상이면 괜찮은데요. 신입생 충원율이 95% 이내가 돼버리면 그 대학들은 5%, 10%, 15%, 20%에서 선택을 해서 대학교 모집 정원을 줄여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 감소라고 하는 부분들은 합격선 하락을 예상했는데 갑자기 거기에 변수로 우리가 몰랐던 대학교 구조조정이 당장 올해 적용이 됩니다. 2023학년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다만 대선에 의해서 이게 안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 되면 학생 수 감소해서 합격선이 하락될 거라 보고요.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오히려 합격선은 제가 보기에는 살짝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어쨌든 이 대학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과거의 수시 요강은 5월 1일 날 발표가 되잖아요. 근데 5월 31일로 한 달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올해 수시 요강에서 확정된 인원들에 대한 네. 하면 됩니까? 예. 예. 어쨌든 이 10%만 전체적으로 감축이 된다 해도 약 3만 명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학생 수 감소와 거의 비슷해지는 어떤 포인트는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얼마 정도 인원이 감축될지가 합격선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작년도에 2015 교육과정이 문이과가 통합이 되었잖아요.
문이과가 통합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학에서는 여전히 인문계열학과와 자연계열학과로 구분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회탐구를 많이 들은 학생들, 그 친구를 빨간색, 인문계열로 표현했고요. 과학을 더 많이 들은 친구들을 파란색, 자연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친구들에 대한 내신 성적의 등급 분포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1.0이니까 파란색 그래프가 더 1.0 쪽에 쏠려 있죠. 즉 자연계 성향의 친구들이 등급이 더 좋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표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제가 작년에 10개 고등학교를 분석했거든요. 이건 아마 올해도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문계 아이들이 약 55%, 자연계가 약 44%. 보통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과거의 사탐과 과탐 선택 비율 약 53대 44. 비슷하죠? 그렇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포는 되어 있지만 오히려 등급대로 봤더니 자연계 학생들이 어디까지 4.5등급까지는 오히려 분포보다 더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죠. 즉 아까 앞에서 보였던 수학이나 국어에서의 분포와 비슷한 분포를 역시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원인은 뭘까요? 수학입니다. 문이과가 통합이 되면서 자연계 성향의 친구들이 수학 등급을 굉장히 내신에서 잘 맞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인문계 성향의 친구들 수학에서 1등급 맞기 거의 어렵죠. 이러한 분포, 물론 자연계 성향의 친구들이 수학만 잘하죠. 수학도 잘하죠. 그럼 이걸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3등급까지가 서울대 갈 수 있다고 칠게요. 근데 16명이 있네요. 그럼 서울대학교에서는 야, 올해 보니까 자연계 학생들이 훨씬 더 공부를 잘하네? 그러니까 우리 자연계열학과에서 11명을 뽑고 인문계열학과 5명을 뽑자. 이렇게 할까요? 그럼 교수님들 난리 나겠죠. 서울대는 학생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하지 않고 16명이 정원이라면 인문계열 8명, 자연계열 8명을 선발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문계열은 8명 뽑는데 5명밖에 없어요. 그럼 얘네 합격하고 여기 10명에서 3명이 더 올라가겠죠. 그 말인즉슨 인문계열학과의 합격선은 1.3보다 떨어지는 구조가 되겠죠. 반면에 자연계열은요. 8명 뽑는데 11명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누군가 3명은 떨어져야겠죠. 그러면 1.3보다 합격선은 올라가는 구조가 되겠죠. 이렇게 일반적인 상위권부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동일한 대학교에 비슷한 위치의 인문계열학과 자연계열학과의 합격선이라고 한다면 인문계열이 높게 잡히고 자연계열이 낮게 잡혔습니다. 왜? 학생 수가 작았으니까. 근데 이제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 숫자로 보자면 자연계열의 좋은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문계열에서 전교 3등이 내신이 1.7이에요. 자연계열에서 전교 7등이 내신이 1.5예요. 그러면 1.5가 1.7보다 잘 간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인문계 담임쌤 입장에서는 숫자만 보지 마시고 등수 개념으로 보시면서 조금은 적극적인 지원 전략이 필요하고요. 반면에 자연계열은 와, 우리 반에 좋은 애들이 많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한 현상은 전국의 대부분의 자연계열 반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니 조금은 신중하게 지원 전략을 잡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에서 보였지만 다시 한번 그래프로 보면 전국으로 따지면 교과가 가장 많이 뽑지만 수도권 따지면 수능이 1등, 종합 2등입니다. 인서울은 수능이 1등, 종합 2등입니다. 여기서 보고 이제 수능이 제일 많이 뽑으니까 아이들이 내신 배렸다고 선생님 저는 내신 포기하고 정시로 대학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3 재학생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니까 학교는 안 나오고 독서실에서 저는 수능 공부할게요 라고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학생들이 100% 나올 겁니다. 저도 작년에 고3 부장하면서 그 아이들 관리하기 되게 힘들었는데 실은 올해 제가 학교를 옮깁니다. 옮기는데 옮긴 학교에서 또 고3 부장이거든요. 올해도 새롭게 맞이한 학생들과 이 36.6%를 향해 달려가는 불나방 같은 그러한 존재들을 잘 다독거리고 이해시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자료면 됩니다. 정시 재학생이 훨씬 유리하다. 이게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2020인데 2021, 2022 계속해서 저는 이 그래프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시 앞 그래프로 가볼게요. 서울 가고 싶어요. 36명. 실제 여기에서 재학생 몫은 12명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전형은 31명이지만 여기서 재학생 몫은 최소 28명, 90% 친다면요. 교과전형 16명, 최소 90% 하면 14명. 14명, 28명 하면 42명, 여기 12명.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 전략을 잡는 게 그래도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대학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룹을 묶어가지고 표를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검은 색깔은 수능 체제가 없는 겁니다. 빨간 색깔은 수능 체제가 있는 거고요. 파란 색깔은 일부는 있고 일부는 서울대는 일반 전형은 없고 직유는 있죠. 고려대학교는 학업 우수는 없고 계열 적합은 있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최상위권. 원래 교과는 빨간색이야죠. 그러나 연세대학교하고 이화여대 면접 보고 체제 대신 한양대는 그래도 최고 높은 대신이니까 최상위권은 검은색이 있고요. 반면에 종합전형은 검은색이어야죠. 그러나 수능 체제를 두고 있는 대학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룹 희망하는 친구들 1점대 내신 기본적으로 가져야겠죠. 종합을 준비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능 체제에 대한 부담감을 같이 가져야 어느 정도 원활한 지원 전략이 형성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교과와 종합의 구분 없이 그냥 이렇게 통합되는 어떤 그러한 지원 전략. 근데 여길 지원한 친구들이 여길 가지 않고 여길 갈 가능성도 있겠죠. 교과 전형으로. 교과와 종합이 거의 반반씩 지원 전략이 잡히는 그러한 그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종합이 38.8, 교과가 12.5고 상대적으로 논술 전형 비율이 낮습니다. 자, 참고로 작년 연세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세대 작년에 저희도 3명 재시문 면접을 합격을 시켰는데요. 지금 이 재시문 보시면 작년에 일단 모의로 연세대가 공개했던 문항입니다. 1번은 빛의 파동, 2번은 그다음에 플랑크 상수 공식, 3번 전자현미경, 광학현미경의 상황, 4번 그다음에 체외해석 원리, 5번 연속 스펙트럼에 대한 부분들. 이 5개의 지문을 가지고 이렇게 총 3개의 문항에 대해서 8분 동안 제시문 읽고 답변 준비해서 답변까지 하는 아주 짧은 기간에 활용만 제대로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작년에 연세대학교 경쟁률이 안 나온 이유는 이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작년에 준비시켜보니까 하는 만큼 결과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일반고에서 연세대 합격시키기 어려웠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내신만 된다면 이 재시문 면접에 대한 준비 과정이 의외로 연세대 합격자를 최소 한두 명은 무조건 만들어낼 수 있는, 단 여기에는 굉장히 체계적인 학교에서의 지도 방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그룹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전형은 검은색, 교과는 빨간색 일반적인 패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역순자 살펴볼게.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교과 전형에서 서류 평가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이젠 교과 전형에서도 어떤 과목 선택했니? 라는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러한 고교학점제 교과 전형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 과도기가 바로 경희대학교하고 건국대, 동국대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요. 교과는 12% 거의 비슷합니다. 상대적으로 종합 전형의 비율이 좀 낮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그룹대가 논술 전형의 비율이 가장 높은 그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룹이 되겠습니다. 교과 거의 다 빨간색이죠. 광운대, 명지대 없고요. 종합은 다 검은색입니다. 아주대학교 의대만 빼고요. 자, 보시면 교과의 비율이 좀 더 늘었죠. 종합이 그대로입니다. 왜 그러냐면 논술 비율과 수능 비율이 좀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대학의 서열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교과의 비율은 조금씩 늘어나고 종합 비율이 줄어드는 게 더 내려가면 그러한 일반적인 경향성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교과가 좀 더 늘어났고 종합이 좀 더 줄어들었죠. 그리고 교과는 빨간색, 파란색, 종합은 검은색, 일반적인 상황들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내려가면 더 심해지고요. 경기권, 수도권도. 거점 국립대입니다. 상대적으로 교과 전형에 수능 체제 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선발 비율이 가장 높은 그룹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잘 안 내려가겠죠. 잘 안 내려가지만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공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그 지역 대학교 졸업자를 무조건 30% 이상 의무 선발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유의미한 취업이라는 부분들을 고민할 때 고민해 볼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각 도시별 공기업의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활용해서 공기업에 대한 부분들, 어느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면 그쪽 관련된
지역대학에 관련 학과를 가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말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교대는 종합전형과 정시 나군에서 선발하는 게 일반 패턴입니다. 물론 교과를 선발하는 대학도 있긴 하지만요. 종합전형과 교과전형, 수능체제를 두기도 하겠지만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로는 교대 지원선, 교대 합격선은 수시든 정시든 계속해서 조금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시의 교대 지원선과 합격 하락이 더 심합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정시 교대를 가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교육의 어떤 강세 지역이겠죠. 상대적으로 교사 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빨리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에 수시의 교대는요. 그래도 그 어려운 지역, 뭐 농어촌 지역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지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라는 직업이 가장 안정적이지 않니라는 전통적인 직업 간의 영향력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시보다는 수시에서 지원선 하락이 조금은 더디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선, 합격선 유의미한 결과로 하락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이거겠죠. 예, 초등입니다. 이건 2021학년 작년 초등 임용 경쟁률입니다. 선발 비율은 경기도가 그래도 가장 많이 뽑죠. 경기도 가장 많이 뽑고 갈수록 좁고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의 교대가 300명이거든요. 정원이 300명이 넘는데 9명 뽑습니다. 전체 경쟁률이 2대 1이죠. 제가 작년에 경인교대 자문회에서 들었던 게 경인교대도 재작년 2020 학년도를 기준으로 초등 임용률 50% 간신히 어렵게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경인교대 가가지고 지방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수도권에 가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초등교사로 임용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교대라고 하는 부분들에 조금 더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학별로 그룹핑 해가지고 전형 간의 비율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전형 간의 어떤 분석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논술 전형부터 하겠습니다. 전체 총 모집 인원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11,000명 정도의 인원이 있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홍익대 세종 캠퍼스가 논술을 신설했고요. 서울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교과 전형에 있습니다. 즉 이 11,000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교과 전형에 과거의 적성률처럼 교과 60에 논술 40에 뭐 SKU 뭐 논술 우수자 이런 식의 교과 전형에 219명, 실제적으로 좀 더 늘었다라고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수능 최저 기준은 전반적으로 수시는 좀 완화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 당연히 논술에 대한 영향력이 커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특징들이 최상위권, 성균관대가 의예과에서 논술 전형으로 5명을 선발하게 올해부터 처음으로, 가톨릭대는 약학과에서 5명을 처음으로 추가로 신설했던 부분들이 조금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올해 논술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저는 자연계의 논술입니다. 수학. 자연계 수학 수리 논술에서 기하와 학력화 통계를 출제하는 대학들과 출제하지 않는 대학들, 저는 여기서 상대적으로 좀 지원하는 데 꺼리는 부분들, 준비하는 데 어려운 부분들이 저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올해 논술 전형입니다. 올해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은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100%까지, 나머지는 학생부 성적이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술은, 죄송합니다. 논술 성적이 합부를 좌우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논술 전형의 전년도 경쟁률을 살펴보면요. 수능 최저가 있고 없음, 수능 이전에 보냐 이후에 보냐의 영향력보다는 대학교의 레벨이 경쟁률과 그대로 비례하게 영향을 미친다. 즉 뭐냐? 대학의 레벨이 높을수록 경쟁률이 높고요. 레벨이 낮아질수록 경쟁률이 낮아지는 부분들 보인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가천대, 수원대, 고려대 세종 적성형 논술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새롭게 생겼죠. 올해 거기에 홍익대 세종과 서경대까지 포함했습니다. 이 연세대도 약 20대 1이지만 실제로 의대를 제하면 6대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연세대부터 아래에 있는 이 대학들의 경쟁률 거의 10대 1 미만입니다. 논술인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논술만 준비를 해도 잘만 준비한다면 충분히 유의미한 결과를 저는 얻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수능 최저 기준 전년도보다는 상대적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 부분들 조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논술 전형에서 그래서 올해 가장 신경 쓸 포인트는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리 논술. 현재 출제 범위를 본다면 뭐 경북대라든가 또는 고려대 또는 인하대 같은 경우는 미적분까지만. 자, 수리 논술은 자연계열 학생들이겠죠. 자연계열 학생들의 대부분은 수학에서 미적분을 선택합니다. 확률과 통계를 배웠지만 수능 과목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내신에서 배운 것 말고는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기하 역시 마찬가지겠죠. 기하를 수능에 선택하지 않으면 기하는 가뜩이나 진로 선택 과목이잖아요. 일반 학교에서의 시험 출제 난이도와 수능의 출제 난이도의 편차는 되게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논술의 출제 난이도는 수능과 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미적분을 선택한 입장에서는 확률과 통계, 물론 대학에서 출제 범위에는 포함시키지만 문제로 안 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러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출제 범위에 있다는 얘기는, 그죠? 확률과 통계 등 기하든 출제 범위에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거기에서 수능에서 최소 3점 이상이겠죠. 4점 정도, 쉬운 4점 정도의 난이도에 준하는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논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요, 내가 자연계 친구들인데 미적분을 수능에 선택할지라도 기하와 확률과 통계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뒤집으면요, 기하와 확률과 통계에 대한 부분들을 수능에 준하게 공부를 했을 때 그게 실제로 논술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그게 되게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 이 부분이 저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있어서 가장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부 교과전형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따가 지금 현재 겨울방학 동안에 제가 대학교들의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본 결과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제가 지금 현재 예상하기로는 최상 상위 15개 대학교의 합격선이 저는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떨어지지 않고 높게 형성됐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학생부 교과전형의 지원 인원이 대폭 늘어난 건 올해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낮게 수능 체제만 통과한다면 낮게 형성될 거야 라는 그 예상을 가지고 지원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실상은요, 합격선이 예년보다 오히려 높게 됐다면 이제 올해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이 대학교의 교과전형이 이 라인대에서 형성되는구나 라고 딱 확정이 돼버리면 이제는 1.7대가 합격선인데 2.5가 원서를 못 쓰겠죠. 왜? 떨어질 건 뻔하니까요. 그래서 올해 지원선 자체를 고민하는 게 제일 크지 않느냐, 입결 바탕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높게 형성되면 합격선 올라가겠죠. 최저도 충족률이 올라가면 합격선 올라가겠죠. 그런데 합격선이 낮게 형성되는 몇몇 대학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주대 같은 라인들. 상대적으로 최저 기준이 높게 형성된 대학들. 그런 부분들은 대학의 위치와 비슷한 그룹의 대학들에 비해서 수능 최저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들이라면 여전히 조금은 경쟁률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예상하는 거고요. 지역균형 전형에서 작년 대비 학교당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을 늘렸습니다. 대학들 입장에서는 경쟁률 확보라는 부분들에서 고민을 해서 그렇게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안 찹니다. 왜? 합격선이 높게 형성됐는데요. 즉 추천 인원이 아무리 많아도 그 점수대가 되는 아이들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이 부분들은 제가 보기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가 서류평가 30을 반영합니다. 여기에 뭐 진로선택 과목에서 성대 반영한다 이런 여러 가지 또 있죠. 추가로 있죠. 그래서 이제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지원하는 학과와 연관된 과목의 이수 여부 이런 것들이 나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작년에도 제가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냥 성적만 산출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문계열학과가 수능 체제 충족이 어렵다 보니까 자연계열 학생들이 역으로 인문계열학 교차를 하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별로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러나 이번 정시를 보내면서 자연계열 학생들이 인문계열학과로 가가지고
복수 전공을 통해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을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이미 이제 학습이 됐어요. 그건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렇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이런 서류 평가가 아니라 한다면 이 학과를 간 다음에 배울 과목들을 복수 전공을 통해서 공대를 선택하는 이러한 패턴들이 저는 학생부 교과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교과 전형에 대한 전형 방법과 선발 인원입니다. 보시면 빨간색이 최저니까 수능 최저죠. 개인적으로 5월 30일 날 확정된 요강이 발표될 때 작년에도 서강대학교가 수능 최저 기준을 3개합 6으로 뒀다가 3등급 3개로 바꿨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서강대 정도가 낮추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3개 영역 합, 3개 합을 요구하는 대학교는 그래도 인문계열 학과에서는 확률과 통계 때문에 수능 최저 충족률에 비해서 조금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그룹대가 합격선이 작년과 재작년에 합격선의 비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현재 예상하기로는 별반 차이가 없다. 즉 안 내려왔다. 안 내려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 정도 점수대가 되는 학생들만 원서를 쓰는 그러한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반면에 제가 보기에는 이 그룹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합격선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 최저 충족률 보시면 아주다가 낮췄죠. 2기합 5로. 반면에 숭실대 2기합 4, 영어를 제외한 상황에서 그럼 이런 2기합 5 라인, 4 라인들, 즉 국민대, 숭실대, 아주대 라인들, 이러한 라인들은 조금은 올해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밑에 있는 대학들은 영어가 어떻게 출제되느냐에 따라서 근데 수능 최저 충족률이 되게 많이 올라간 상황 속에서 합격선의 하락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그룹들 역시 수능 최저 충족을 요구하고 있고요. 역시 3등급 2개라는 부분들이 가장 관건이 되는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직윤 전형입니다. 한눈에 보자면 인원에서 빨간색은 최저가 되겠고요. 그죠? 보시면 이렇게 직윤 전형 보면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추천 인원들이 보시면 서강대 10% 늘었습니다. 한양대 11%.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서강대 10명 이런 것들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즉 인하대처럼 7명 두다가 없앴죠. 인하대 두려워서. 인하대 같은 경우는 조금은 영향이 있겠지만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추천 인원을 늘렸지만 실은 합격선에 의한 부분들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들 드리고 싶습니다. 교과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다 늘었죠. 근데 연세대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세대만. 왜? 작년에 연세대가 추천 인원을 수시 원서 접수 시작하기 이전에 확정을 지으라고 했잖아요. 올해도 그럴까요? 올해도 만약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저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1단계 5배수였는데 5배수가 안 되는 학과가 되게 많았죠. 연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홍대 정도 제외하고 늘었습니다. 고려대를 보시면 역시 연세대하고 마찬가지로 수능 이전에 원서접수 마감을 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었습니다. 이건 수능 최저 충족에 따른 자연계열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인문계열 학과도 수능 최저만 충족하면 합격하겠지라는 어떤 그러한 기대 심리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서강대, 성대 한번 봐주세요. 2,000명 늘었고 4,800명이 새롭게 늘었습니다. 그 다음 그룹은 결론은 교과 전형은 계속 늘었습니다. 여기다 보면 명지대가 작년에 줄었는데 명지대가 준 이유는 간단합니다. 명지대학교가 재작년 입결이 굉장히 높게 형성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상대적으로 줄었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게 저희가 겨울방학 시간에 발표한 건데요. 중앙대 문과 1.8, 이과 1.65. 문과가 더 낮게 형성됐죠. 근데 이 정도면 예년과 비슷하거든요. 경희대 1.7. 고교연계 종합할 때보다 더 높게 형성됐습니다. 보시면 이대도 인문계 1.7, 자연계 1.6이고요. 보시면 여기는 변합니다. 보면 숙명여대 자연계 올랐고요. 서울과기대 올라갔고요. 인하대도 올라갔습니다. 덕성여대, 인천대도 올라갔습니다. 즉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더 선발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작년에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올라갔다는 얘기죠. 저런 부분들이 올해. 그런데 보시면 지원자는 떨어졌죠. 지원자는. 그죠? 교과가 떨어질 거야라는 기대 심리에서 떨어진 건데 실제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 뭐 높은 경쟁률과 그다음에 높은 수능 최저 충족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자 등급은 작년에 하락했지만 합격선이 상승했다면 올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올해 또 하락할 것이냐.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이 합격선을 보고 올해 원서를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그럴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충족률 대학들이 발표한 자료 보겠습니다. 자연계열은 빨간색이 올라간 거거든요. 대부분 올라갔어요. 그죠? 전년과 비교하면. 근데 재밌는 건 인문계입니다. 인문계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문계열학과는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 때문에 떨어져야 되는 게 저희 기본적인 건 맞잖아요. 근데 인문계열학과도 올라갔어요. 대학들 발표자를 보면. 뭘 의미할까요? 영어 활용. 인문계열학과에서 영어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비중이 크고 영어가 어쨌든 3등급까지 53% 가까이 나온 것 자체가 영향을 크게 미쳤다라는 거죠. 그죠? 즉 인문계열학과에서 확률과 통계와 영어에서 영어의 힘이 더 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인문계열학과도 합격선이 안 떨어진 거죠. 영어 때문에. 그죠? 충족률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특히 인문계열 상승이 수학에 영향력이 없었다라는 부분들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충원율, 역시 대학이 발표된 충원율, 예, 위로 올라갈 충원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재년 대비. 당연히 위쪽에서부터 내려올 거니까. 하지만 중간으로 내려가면 저는 충원율이 비슷하게 형성될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계속해서 3월달, 4월달, 5월달에 발표되는 대학 자료들을 열심히 잘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잠깐만요. 작년에 분명히 선발 인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살짝 일부다가 늘었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 보세요. 교과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이 늘었죠. 교과에서 인원이 늘었으면 종합은 줄어야 됩니다. 근데 교과에서 분명히 인원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의 인원이 적게 줄었거나 오히려 늘었어요. 중경이시는 늘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의미할까요? 분명히 교과는 아까 보셨죠? 더 낮은 등급 때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원 인원이 늘었어요. 그러면 종합이 지원 인원이 늘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종합도 지원자 등급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예년의 지원 등급과 동일하게 유지한다면 그 친구들이 교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인원은 줄어야 됩니다. 근데 지원자가 그대로라는 얘기는 더 낮은 등급대에서 올라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작년도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반적인 지원 등급대는 떨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작년도에 졸업생이 강세였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생활기록부의 소논문이나 이런 부분들. 단순히 양적 축소 아닌 질적 축소까지 있었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코로나 상황. 자, 올해 고3은 고1, 고2, 고3을 코로나로 지냅니다. 활동에 있어서의 다양성적인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삼수생과 경쟁을 할까?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도 작년 졸업생들이 조금은 더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예상들. 그리고 이제 대학들 발표자를 보면요. 과거의 활동과 실적으로 구분하기가 활동과 실적이 안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어떠한 역량을 지니고 있느냐. 이건 제가 계속 생기부 관련 연수할 때 강조를 하는데 2015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이 과목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특 기록에 있어서 어떤 활동을 했다 포인트가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서 이 친구가 어떤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 역량 기반으로 그 친구에 대한 기록들을 좀 기재하시는 게 상위권 대학에서는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올해 어떤 과목 선택에 들었니? 그리고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듣지 못한 과목들 들으려고 노력을 했었니? 그리고 자유로운 교육과정을 통해서 개인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니? 이런 부분들이 작년도의 대학들의 발표자를 보면 평가에 유의미하게 활용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올해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올해 3학년이 자기소개서 반영의 마지막 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경쟁률이 낮게 형성돼서
자소서만 쓰면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학들이 많았는데 아이들이 자기소개서 쓰는 걸 꺼려합니다. 면접 보는 것도 꺼려합니다. 아이들이 갈수록 이렇게 모르겠어요. 수능 최저 기준이 중요해짐에 따라서 수시에서 원서를 쓰고 수능 최저를 통해서 학생부 교과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수능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 보는 전형이라든가 자기소개서를 보는 전형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게 형성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올해도 그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 말은 뒤집으면요. 자기소개서를 쓰게 하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게 형성될 수 있다. 면접을 준비하면 종합전형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선발 인원입니다. 뭐 이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대학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한 개별적인 특성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축소되고 있다 보니 면접이 갈수록 중요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면접에 대한 준비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형 방법은 한번 살펴보시라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위권 대학에서만 15개 대학에서만 뭐 최저가 있는 부분들, 상대적으로 경희대학교가 좀 유념해 둘 건 최저를 없앴다라는 부분이죠. 있었다가 없앴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쟁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가 경쟁률이 떨어졌고요. 지원 인원 보시면 대학별로 보시면 연세대학교가 지원 인원이 줄었죠. 그리고 서강대, 송경대. 아까 서강대 같은 경우는 교과에서 약 2,000명의 지원자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종합에서 2,0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강대학교 기존에 2개로 나눠가지고 지원하는 그 정도의 인원이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는 교과에서 약 4,000명이 늘었는데 종합에서 약 2,800명이 줄었으니까 역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기존의 그 서강대, 성대를 종합으로 원서를 쓰던 어떤 그 정도의 레벨의 성적대 급들이 교과로 그대로 그냥 종합과 자연스럽게 분포된 게 아닌가. 최저에 대한 충족 유무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전반적으로 지원 인원들은 크게 감소되는 부분들은 없죠. 그죠? 이 시립 때까지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 3,900명 정도가. 그 다음 그룹. 여기 보시면 건대가 이제 왜 대폭 줄었냐면 건대가 학추를 없앴기 때문에 그 지원이 확 사라졌죠. 근데 건대가 단일 전형으로는 제일 지원자가 많습니다. 15,000명. 두드림이 작년에 조금 많이 줄었고요. 인원 지원자가. 여기 보시면 15개 라인에서 조금씩 줄어든 부분들. 그래서 이 대학 라인에서 이 전형만 보면 3,300명이지만 실제로는 건대 학추 지원자까지 합치면 실제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줄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라인이 줄었다는 얘기가 보통 과거에 2등급 중반 때, 그죠? 이 정도의 라인들, 중후반 때, 이 친구들이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2등급 중후반 때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조금은 지원하는 어떤 패턴들이 늘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분석을 해봅니다. 그 다음 라인들, 오히려 이제 보시면 여기는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되게 많이 늘었고요. 오히려 그렇게 아주대는 줄었지만 3등급 때 초중반 때에서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결코 종합 인원이 줄지 않았다. 근데 이게 단순히 줄었을 거냐? 근데 교과 전형이 이 부분의 등급대가 늘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늘어난 건 3점대 아이들이 늘어난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아이들이 위로 올라온 성향들이 되게 전 강해졌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유념해볼 게 뭐냐면요. 제가 작년에 이제 서울권 대학교의 일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경쟁률로 인문계열학과와 자연계열학과를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인문계열학과 보시면 미디어, 콘텐츠, 광고, 그 다음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관련 학과에 대한 아이들의 그 충성도가 너무 높습니다. 근데 경쟁률이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조금만 유사한 학과로 틀어도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복수 전공은 필수니까요. 그러니까 미디어 관련된 부분들에 너무, 근데 그 부분들은 실은 마케팅이라는 부분들로 살짝만 튼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경영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미디어를 좋아하는 건 알겠지만 너무 경쟁률이 높은데 거기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게 위험하지 않겠느냐. 자연계열도 볼까요? 아까 앞에서 약대에서 한번 보시겠지만 생명 쪽이 굉장히 강세입니다. 의대, 약대 들어있고요. 상대적으로 물리 기반의 학과보다는 생명과학 기반의 학과가 경쟁률이 되게 높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물리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지원 전략을 좀 잡을 필요는 있겠다라는 부분들. 위험한 건 피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졸업생이 강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앙대에 보시면 지원자가 약 10%가 늘었습니다. 20%에서 30%. 그리고 합격률이 약 12.7%. 제가 이제 중대 발표를 이제 제가 계산한 거고요. 근데 대부분 대학이 저는 늘었다고 보거든요. 인하대 보세요. 이 미래인재도 늘었지만 뒤가 인하 참인재거든요. 인하 참인재 보십시오. 지원 비율 28.7, 합격 비율 21.7. 어마어마하게 늘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경희대입니다. 경희대가 유일하게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을까를 곰곰이 제가 또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작년에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수능 체제 뒀잖아요. 참고로 종합전형 재수하는 애들 수능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기존에도 안 했었는데요. 그냥 경희대만 떨어진 게 제가 보기엔 다른 이런 최소 상위 한 30개 정도 대학들 졸업생의 지원율도 늘었고 합격률도 예년 대비 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대학들 발표 자료도 그렇게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경희대만 준 이유는 작년에 수능 체제를 뒀기 때문에 그럴 거다. 근데 올해는 수능 체제를 안 두죠.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전반적으로 상위권 대학에서 졸업생의 지원 비율과 합격 비율은 늘어났다. 이게 일반적인 현재 종합전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소개서 페이지 보겠습니다. 서울 자기소개서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입니다. 꽤 많죠. 인천대, 인천에서도 다 반영하지 않네요. 경기권에서 반영하지 않는 대학입니다. 지방은요, 거꾸로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지방은 대부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이제 무엇과 연결을 시키시면 좋을 거냐면 지방 거점 국립대를 쓰는 친구들이 서울권 어디를 쓸 것이냐. 근데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과 겹치면 거기를 좀 더 많이 쓰는 패턴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 물론 상위권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자기소개를 쓰기는 하겠지만 지방 거점 국립대학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싣고 인서울 대학을 쓰는 그런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아예 안 쓰는 전형을 찾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는 있다. 경쟁률이 아무래도 좀 더 지방 아이들 위해서 높게 형성될 수도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 보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중앙대학교가 2020 컨퍼런스에서 블라인드 서류평가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표면적으로는 공정해진 부분들이 커졌다. 선입견이 좀 최소화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평가는 교과 성적, 교육과정, 학교 프로그램, 세특 이쪽에 굉장히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일반고에서 전문교과를 수강하는 현황들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었지만 전문교과를 수강했다고 반드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같이 해주셨고요. 상대적으로 인문계열학과에서 종합전형에서 보통 교차 지원 어렵잖아요. 그러나 수학과 관련된 응용통계라든가 심리학과 이런 쪽에서는 자연계 성향의 친구들이 교차 지원, 종합전형에서도 교차 지원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라는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경희대학교는요, 학생이 보이지 않는다. 아무래도 자기소개서 항목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자율동아리, 그 다음에 개인봉사 또는 상장 뭐 이런 그 다음에 진로활동이 안 보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들이 갈수록 더 보기 어려워지는 부분들 얘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당연 세특 중심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 교사의 영향력이 커졌다. 당연한 말이겠죠. 과목 선택권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 학교의 영향력도 커졌다. 되게 유의미한 포인트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 즉 농어촌이나 이런 학생들에 대한 고려가 어렵다. 그리고 블라인드 평가로 교과 성적의 영향이 커졌다. 상대적으로 저는 전공 관련 교과, 전공 연계 교과, 그렇죠? 그런 부분들, 과목 선택권과 교과 성적의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2023, 2024, 2025로 가면서 갈수록 또 학교 생활 기록 볼 게 없으면 커지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섞이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국민대 사정관은 지원풀,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등급대가 낮아졌다. 아까 말씀드렸죠. 재수생이 불리하지 않았다. 뒤집으면 유리한 부분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희망진로와 연계한 진로 선택 과목의 영향력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있었다. 희망진로와 연계한 공동교육과정 역시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행위와 주제만 있을지라도 어쨌든 세특의 영향력은 커졌다. 하지만 행위와 주제만에서 평가가 들어가야 되고 역량이 들어가면 훨씬 더 유의미한 세특이다라는 말씀도 같이 나왔습니다. 정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대학 정시 16개 대학 사입생필로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2022에서 교차 지원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입결 자체가 굉장히 섞이겠죠. 전통적인 저희 대학 서열이 무너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지금 기사에서 계속해서 교차 지원에 대한 기사만 나오는데 실제로 선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누적 백분위, 즉 합격선 자체도 떨어질 겁니다. 그 부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2022의 입결 자체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수능 응시론과 한번 같이 연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이제 또 포인트가 서울대 직윤이 생기는 거죠, 정시에. 교과평가 도입되는 거와 아울러서. 수능에서 저는 언매를 선택한 게 유리할 것이냐. 작년엔 유리했죠. 근데 학원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국어를 못한 친구들한테 언매가 유리하다고 언매를 선택하게 한대요. 아까 제가 왜 언매가 유리했죠? 그 집단이 독서하고 문학의 평균이 높기 때문에 유리했던 겁니다. 그러면 국어를 못한 학생들한테 언매를 선택하라고 학원에서 시키면 자연스럽게 그 언매 집단이 독서와 문학의 평균이 낮아지겠죠. 그러면 언매가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과연 못한 아이들이 가면 유리할, 근데 미적분과 기하는 저는 계속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일단 기본적인 구조상 이 물리적 구조가 이 인문계 성향의 친구들이 미적분 기하를 배울 수가 없으니까 넘어온다고 해서 미적분 기하를 더 잘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학은 100%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능 16개 대학 늘어난 비율은 한 번만 확인하실 것 같고요. 어쨌든 교육부가 시켜서 40%를 딱 맞췄습니다. 그죠? 이건 보시면 40.0 대학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어쨌든 전년 대비 또 늘어났죠.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저 늘어난 부분들에 의해서 입결의 영향력은 살짝 있겠죠. 서울대가 이번에 정시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정시 모집에서 재학생의 비율이 37.1에서 38.4로 조금 늘었다고. 아니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정시 재학생이 불리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요. 다른 대학들을 본다면 역시 졸업생이 훨씬 정시에서는 유리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 3학년 아이들은, 재학생들은 내신 관리해야죠. 서류 준비해야죠. 졸업생은요. 수능만 파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너무 저런 자료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작년도 진학사에서 각 대학별로 그 배터리 돌렸을 때 추정 비율입니다. 물론 실제 지원은 저거보다 떨어지겠죠. 보면 이제 유의미한 게 전체적으로 상위 15개 대학 다녔을 때 인문계열학과에서 약 45% 거의 절반 가까이가 미적분 기하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이렇게 서강대나 성균관대나 이 시립대처럼 높게 형성되는 대학들, 반면에 성균관대나 이대나 외대처럼 낮게 형성된 대학들. 자, 성대나 이대 왜 낮게 형성됐느냐? 과탐이 사탐보다 변표가 불리하게 산출되는 구조였습니다. 반면에 서강대나 한양대는요, 유리하게 산출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수학에서의 유불리만 따지는 게 아니라 탐구 영역에서 변표로 넘어갈 때 그 탐구의 유불리도 여기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성균관대는 사탐을 더 높게 변표를 줬었고요. 이화여대는 변표가 최고 표점을 분모로 깔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탐이 불리하게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다른 타대학에 비해서 성균관대와 이화여대에서 교차 지원의 비율이 낮게 형성되었죠. 만약에 지금 현재 여론이 인문계열 학과에
미적분과 기하를 본 자연계열 학생들이 넘어가는 구조를 비판하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대학들이 그 상황을 보고 비판적인 여론이 강하다고 한다면 내년에 성균관대나 이화여대처럼 과탐의 변표를 사탐의 변표보다 더 불리하게 산출되게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영향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너진 대학 서열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보시면 서울대 경영에서 최초 1차에서 8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서울대 경영은 2명 빠져나갔거든요. 제가 개인적인 예상은 서울대 경영 2명은 작년도 이화여대 의대 인문계열학과로 빠져나가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근데 올해는 1차에서 8명인 거잖아요. 서울대 경영 위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뭐가 있을까요? 의대가 있는 거죠. 그죠? 아니, 과거에는 서울대 경영위에 이화여대 의학과 정도만 5명만 있었다면 이제는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는 연대입니다. 1차입니다. 연대 경영 1차에서 91명이 빠져나갑니다. 서울대 경영, 연대 경영 위에 훨씬 많은 대학교와 학과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가서 훨씬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제발 그 자연계열 아이들이 인문계열 같다고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문이과 통합에서 구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선호도에 의해서 대학의 서열이 아닌 학과의 서열로 새롭게 서열이 재편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올해 정시는 자연스럽게 대학교, 인문계열 자연학교가 한 줄로 줄 세워서 어떤 배치표가 형성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서울대 직윤 한번 짚어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요. 서울대 직윤의 정시 100점이잖아요. 그런데 수능 60점에 교과평가 40입니다. 하지만 수능에서 45점이 기본 점수고요. 교과평가에서 30점이 기본 점수입니다. 실제 평가는 수능에서 15점, 교과에서 10점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분모가 뭐냐면 이겁니다. 즉 수능은요. 최고 차이가 15점입니다. 최고 차이가 15점. 최고 차이가 15점 난다는 거죠. 근데 역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겁니다. 모집 단위 중 최저점이라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울대 직윤을 쓰는 애들은 수능을 잘 본 애들이 쓰겠죠. 근데 갑자기 이사님가 쌤 저 정시 서울대 직윤 한번 써볼래요. 막 5등급, 6등급 써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분모가 되게 커져버립니다. 분모가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적으로 수능에서의 점수 차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능 점수보다 교과평가의 점수가 훨씬 더 영향력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왜? 이 15점 만점인데 이게 잘 보시면 이거거든요. 이 모집 단위 중 최저점.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의외로 서울대 정시에서 교과평가에서 2점 깎이는 게 수능에서 점수 깎이는 것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왜? 그 집단에 내가 모르는 이상한 점수대가 들어와 버리면. 이게 변수라는 부분들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1분 정도 마이너스 했는데 아까 그것 때문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저는 전체 지원 전략은 먼저 교과 전형, 지역 교정 전형은 발표되는 입결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결이 높게 형성되면 경쟁률이 절대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반적으로 입결이 지원 선도 하락됐고 입결도 하락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교과와 종합의 합격 곡선의 어떤 그 차이 때문에 종합 전형이 좀 더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정시 선발 인원 늘었죠. 거기에다가 수시에서 최저 기준 때문에 어쨌든 수능 최저 기준을 준비해야 수시에서도 원활한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논술 전형은 상위권의 논술과 그다음에 적성형 논술, 중하위권 대학 논술을 구분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자연계열, 확률과 통계학 기하 고민하시라. 그래서 큰 틀에서는 11월 17일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한 상황에서 올 1년을 끌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 게 3월달, 4월달 발표될 2022학년도 대입 결과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를 바탕으로 특히 인천 지역의 자료 수합과 분석을 통해서 인천 지역 나름의 경쟁력을 가지는 지원 전력을 잡는 것, 단위 학교의 지원 전력을 잡는 게 올해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